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막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 1박 2일 순방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 12시 40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단독 회담에는 양 정상과 함께 4~5명씩 양국 배석자가 참석해 북핵 도발 이후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등을 논의합니다. 우리 측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어 확대 오찬 회담에는 15명의 각측 관료와 기관장들이 양 정상과 함께 참석하고 이어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북핵 도발을 둘러싼 향후 대응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압박 조치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협력과 중소기업 진출권 등을 놓고도 두 정상은 물론 실무진 간의 협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바츠톨과 몽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내일은 일본 아베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갖습니다. 김정순 여사는 오늘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하고 헤이그 특사였던 이상설 선생 유허비를 참배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실패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연설이 진행됐는데 자,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 긴급 안보 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제재와 대화 병행 투트랙 전략으로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선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한 여당 대표의 아니하기 짝이 없는 안보 인식을 개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개헌을 통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고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에선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소년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여야 각 정당들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죠. 네, 우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진다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 대표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법학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핵 균형만이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북핵 위기가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민주당 대표는 대화 타령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에선 이해훈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 제기됐습니다. 유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을 위한 충정을 기해달라며 말미를 두면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본인의 결정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이후에 러시아 역할론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한러 정상회담, 북한 6차 핵실험 도발 직후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깊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어떤 동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대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외에 아베 일본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육자 회담 당사국이며 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첫 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도 어떻게 보면 북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러시아의 대북 공조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한미일이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 등 초강경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역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요. 방어 첫 일정인 한러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이 이번 순방의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된다 이런 허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래서 북한 관련 공조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미 초강경 대북 제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Никакого другого пути, кроме мирно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способа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не существует.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нагнетание военной истерии, оно до хорошего не доведет. Это вс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глобальной планетарной катастрофе и к огромному количеству человеческих жертв.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анкций любого род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уже является бесполезным и неэффективным. Траву будут есть, понимаете? Но не откажутся от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если не буду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은 북한 편을 드는 듯한 외교적인 방법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과연 러시아로부터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들으신 게요. 국민과의 대화인데요. 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북한은 풀 뜯어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절대 핵 포기 안 한다고 한 겁니다. 예. 북한은 절대 핵 포기 안 하니까 체제 안전 보장해주고 김정은이랑 빨리 대화하고 협상하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어허. 사실 이 발언을 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 간 통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제재와 압박 좀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다음 날 저렇게 북한의 정권 보장을 강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 대통령 오늘 메시지 명확합니다. 러시아 원유 수출과 북한 노동자 고용을 막아달라 한마디로 북한 돈줄기 좀 끊어달라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성과는 미지수겠죠? 아하. 게다가 문 대통령도 특전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푸틴은 외교 경험이 정말 풍부한 옛 소련 정보요원 KGB의 최강 요원 출신이라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예전에 예. 메르켈 총리를 만났을 때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렸을 때 개에 물려서 개 공포증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자리에 아주 큰 대형 맹견을 데리고 오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부러 메르켈이 네. 개공포증이 있는 걸 알면서도 예,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막 자불안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 외교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능력도 역시 뛰어나기 때문에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예. 게다가 푸틴은요, 우리보다 미국이 더 미운 것 같은 기류까지 보이고 있어요. 예. 어제 보신 이 대국민 대화에서요.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을 꼭 집어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허. 지금 문 대통령 어깨가 꽤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전망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왜? 예. 러시아가 북핵 문제로 이제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요.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그리고 어허. 푸틴 대통령의 극동 지역 개발 성공에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여진이 있다고 합니다. 하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을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지 저희가 잠시 뒤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러시아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또 야당의 따끔한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또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가 보장이 되면 핵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벌써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런 발언에 현혹되지 말고 대북 정책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초에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역대급 강경론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핵무장 빼고는 거의 다른 얘기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북
전략이 좀 바뀌는 겁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안보 정책을 전환하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예. 미사일 지침 개정, 사드 배치 등 여권과 지지층 내부에서 금기시되던 조치들조차 전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미사일 탄두 등 중량 제한 해제와 핵잠수함 도입 추진 그리고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전개 논의 등은 과거 야당 시절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던 사안이라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근데 이게 전술적인 행보일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대북 유화 정책으로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했다. 이런 건데요. 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6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우리의 유화책 때문이라는 듯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때문이라는 지적을 한 건데요. 예. 청와대는 그러나 남북 당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는 최근 대북 정책이 보수 정부와 조금 다를 게 없지 않냐 이런 볼멘 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근본적인 전환이 됐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술적인 일시적인 후퇴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자, 북한은 6차 핵실험 도발 이후에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거듭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을 했던 북한 제네바 대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e U.S. will receive more gift packages from my country as long as it relies on reckless provocations. 북한이 추가 방어 조치를 하겠다? 이건 뭔 얘기죠? 그러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선물 보따리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대북자에서 이제 규제가 좀 심해지니까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적인 반응을 처음 낸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대성 북한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수소폭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예. 이번 실험은 자위권 차원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 압박을 한다면 말씀 들으신 바로 더 많은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좀 비꼬기도 한 거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한 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은 오직 한국과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미국을 바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북한이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예. 핵 개발을 멈출 뜻이 없다라는 거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좀 천명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 그런데 말폭탄이 아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아직 추가 도발 움직임은 없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8월 이후에 정부 성명 등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 평양 군중 집회 등 내부 결속 모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 추가 도발 가능성은 계속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군 당국에서 계속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미국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은 없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아하, 예. 우리 정부가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죠. 로널드 레이건호를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전개해달라고 이제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동 참모본부는요 가장 강력한 군사적 대응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에 대해서 스위프트 사령관은요 미군 수뇌부의 지시만 있으면 바로 출동시킬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항공모함은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점에서 보면 레이건함은요 축구장 3배 크기의 간판이 넓고요. 예. 이게 또 항공모함이 하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항공모함이 한번 뜨면 그 옆을 호위하는 이지스함 또 핵 잠수함들도 함께 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미 해군의 제5 항공모 전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주로 서태평양 일대에서 전략 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예. 자, 스위프트 사령관 한반도 해역에서 핵 항공모함 두 척이 한 척이 아닌 두 척이 또 공동 훈련하는 방안도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와중에 또 사실 북한하고 우리 정부 대응을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그런 미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지금 대거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해커가 지금 말씀하신 게 하드웨어라면 요거는 소프트웨어가 예. 들어온 거예요.
연관이 있는 기사거든요. 예. 이번에 들어온 게 이제 인간 첩보 요원 휴민트들입니다. 미사일 도발 때부터 지난주 핵실험 이후까지 계속 요원들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동해안 그리고 우리 정부 기조 또 괌 위험 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기사,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려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들이 그 대사관과 주한미군의 주한미국인 20만 명 철수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미국인이 철수한다면 이게 전쟁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요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그 전제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 투입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첩보 요원들이 지금 100명을 훌쩍 넘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민감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예. 미 대사관이나 정보국 한국 지부에 있는 첩보 요원들이 지금 50여 명 정도 있고 또 각 주요 부대에 있는 요원도 적지 않은데 수십 명이 또 들어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죠. 어허, 예. 자, 일각에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위기감을 조장하는 행위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간 첩보요원 휴민트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왔다. 그리고 이들이 주한 미국인들 20만 명의 철수 계획을 지금 검토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정보 당국자의 말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차원에서 또 예. 조금 우려가 되는 게요. 이 대한민국의 휴민트가 얼마나 무너졌으면은 미국의 휴민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어허. 작년에 이제 미 국방장관이었던 에스턴 카터는요. 한미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정보 능력을 꼽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요원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정보 요원들에 더해서 또 왔다. 이거는 일부에서는 우리가 전자권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 군사 당국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직까지는 요원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주한미국인 철수 계획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인가요? 미국 언론에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군사공격 외에 다른 옵션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인데요. 제목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군사공격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이렇게 전제한 뒤에 3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북한을 고립시키고 그 내부에서 쿠데타를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탈북자를 통해서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등 내부 혼란을 야기시켜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제재인데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실시와 식량 원조 전면 차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짐 체인지, 이른바 정권 교체론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걸림돌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완충국가로 남겨두기 위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런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 경제적 제재, 레짐 체인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방안들이 좀 먹혔으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은 모습인데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전술핵 재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까? 네, 지금 미국 이제 언론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고 있어요. 처음 봤을 때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시했는데 군사적 수단으로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서 북한의 일단 핵 위협을 줄인 다음에 한국의 핵무기를 배치해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 능력을 좀 과시하면서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하자 찬성 입장을 밝힌 건데요. 또 다른 언론이죠.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서 괌의 미군 폭격기하고 핵잠수함 등 현재 수준의 이제 확장 억제력만으로도 북한 도발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술핵을 재배치함으로써 더 충돌이 커질 수 있다. 반대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지난해 이런 말을 했죠. 전술핵 재배치가 상황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들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느냐의 여러 얘기들. 자, 전술핵 대한민국이 배치하겠다 그래서 배치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이 갖고 와야 그것을 또 승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도 저희가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피폭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길주군의 피폭 증후군이 지금 소위 귀신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북한 내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돌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피폭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만큼의 어떤 그런 결과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피폭 후유증, 이걸 귀신병이라고 부른다 그러는군요. 예, 귀신병. 핵실험에 대한 이제 후유증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실험이 있었던 이제 풍계리 인근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핵실험을 인해서 신체 이상을 겪고 있다. 내가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상하다는 건데. 그래요? 예. 풍계리 인근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도 살이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두통과 감각 기능이 좀 저하된다. 예. 이게 이제 암에 걸리는 등 신체 이상이 계속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예. 근데 이러한 이유를 이제 이름 모를 아픔인데 주민들은 이를 갖다가 이제 귀신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 그래서 아파도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점쟁이라도 좀 찾아가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 주민들이 좀 약간 불안한 감정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지금 뭐 이 피폭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정은이 뭐 그런 걸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껏 방사능 노출 전혀 없다고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는데 네네. 김정은은 정작 풍계리 근처에도 안 간다면서요? 그러니까요. 핵실험을 지난해부터 3차례나 강행한 김정은은요. 나선 지역 수해 때 딱 한 번 비행기 타고 지나간 것 외에는 길쭉은 풍계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탈북자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이사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풍계리 주민들은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불만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우물물도 못 먹는다는 증언이 탈북자들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핵실험을 하면 TV에 리춘희 같은 간판 아나운서가 또다시 나와서 방사능 누출은 전혀 없었다라고 선전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사능 노출에 의한 이른바 귀신병 말고도요. 최근에는 또 북한이 예고 없이 핵실험을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외벽 공사를 하다가 인부들이 떨어져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날아갈 목숨인지 모른다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풍계리 지역의 환경 오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난해 통일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밝혔거든요. 공식적으로 맞다고. 네. 통일부가 어떤 부서입니까? 통일뒤에 우리가 살 땅을 이제 우리 환경을 걱정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서인데 여기 풍계리가 소련판 체르노빌 된다. 통일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죠. 한반도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인데 지금 영토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한 겁니까? 이게 단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대기와 토양, 지하수 등 방사성 물질로 광범위하게 오염됐거나 장기간에 걸쳐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핵실험 장소가 북한에서도 북쪽이라 방사성 물질들이 우리나라나 일본까지 미칠 영향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지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됐을 경우에 동해로 방사성 물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갱도 붕괴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핵실험이 이루어진 풍계리 만탑산에서 북한 동해안까지의 거리는 약 56km 정도라 방사성 물질의 동해 유입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농작물들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중국산으로 위장돼 가지고 대한민국에 사실 심심찮게 들어오는 게 현실인데 이런 상황도 굉장히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